네, 10월 1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68,000달러를 다시 뚫어내는 아주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 상대적으로는 알트들이 조금 흐물흐물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메이저급 종목들은 나름 의미 있는 지지선 위로 올라앉으려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파란색들, 이더리움도 흐름 괜찮고, 녹색 하나 진한 거 눈에 띄죠? 이 도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치 조심해야 되잖아요. 약간 정치 테마주 느낌의 종목이 되어버려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관련 종목으로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서와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의미부여하나, 또 하나는 민코인 대장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코인들도 조금 이제 출렁이려나 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그 밑에 자리한 시바가 시바 또 이렇게 녹색이 또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노까지 잘 가게 되려나 어떤 기대감. 전반적으로는 지금 반등들이 나오고 나서 살짝 빠지다 보니까 빨간색인데, 전체적으로는 흐름 괜찮습니다. 주요 지지라인 받아주고 있고, 수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반갑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장난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68,000달러 일시 돌파를 해냈습니다. 대단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68,000달러 뚫어냈고, 일시적으로 지금 67,000에서 8,000달러 구간의 매물대를 잘 소화해 준다라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나 대선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무르익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어떤 자극적인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장난 아니죠? 지금 59%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 비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바라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요인은 미국 대선 이슈인데, 폴리마켓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예 고개를 쳐들었어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고개를 조금 드는 듯 하더니 쳐들었고, 해리스 당선 가능성은 고개를 좀 숙이나 싶었는데 꼬라박았습니다.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폴리마켓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61.8%, 해리스 같은 경우에 38.2%로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 예측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돈 몰리고 있는 베팅액이 재밌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1억 달러 이상, 6억 달러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해리스 당선에 베팅된 금액이 4억 달러 이상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탈 20억 달러 이상 자금이 지금 몰려 있는, 돈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9월 24일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20일 조금 더 지나서 한 23일 만에 10억 달러가 추가돼서 20억 달러 이상이 폴리마켓 지금 미국 대선 베팅에 돈이 몰려든 그런 상황입니다. 폴리마켓 예측 가지고 이게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법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프로토스가 미디어죠,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이 폴리마켓 상황을 보니까 고래 투자자가 지금 거액의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다. 이 프레디 9999 라는 인물의 지갑을 보니까 트럼프 당선에 주로 베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7,300만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을 했다. 트럼프 승리에다가는 무려 1200만 달러를 베팅했다. 지금 이 고래가 지금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작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물론 이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모호하긴 한데,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프로토스와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나름의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트레이더가 트럼프 승리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베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사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폴리마켓에다가 트럼프 베팅에 몰빵을 하면서 사실상 해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해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개인인지 정말 전문 투자 그룹인지 이런 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상당히 말 많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폴리마켓에서의 이런 베팅 상황에 이런 또 흥미진진한 상황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지금 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 뭐 알겠는데, 이게 지금 뭐 한 20%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고래 하나가 이걸 다 지금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 자릿수 정도까지는 이 지금 프레디 9999가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왜곡, 전망 왜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체 지금 판세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기 좀 어렵지 않나. 해봤자 1200만 달러 베팅인데 지금 몰려있는 게 6억 달러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폴리마켓 상황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가 17일 기준으로 4,570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현물 ETF로 GBTC가 전환된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 가장 빡세게 들어왔던 게 5월 3일 6,300만 달러 규모, 여기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1억 달러 유입. 그러니까 계속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블랙록이 일단 또 장난 아닙니다. 하루 사이에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보유 물량이 38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지금 하루 사이에 10,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ETF 시장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 3일 동안으로 또 타임프레임을 바꿔서 보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13억 8천만 달러 규모가 매집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4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매집량이고, 블랙록이 이번 주 ETF 매집 물량이 전체에서 50% 이상, 사실상 블랙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이제 오야지가 된 거죠. 오야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매수 비트코인 7억 6천만 달러 규모. 되게 재밌죠? 좀 재밌는 상황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쑥쑥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트 제라스 이런 멘트는 다시 곱씹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나왔던 멘트니까 이틀 전에 그 앞선 이틀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ETF에 10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2024년 올해 출시된 560개 넘는 ETF들 가운데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인 ETF는 불과 8개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ETF 진짜 인상적이다, 임프레시브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ETF라고 우리가 별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 ETF 시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암호화폐 ETF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별도의 암호화폐 ETF를 따로 꼽아서 바라보거나 평가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대단한 변화 지점이죠. 상당한 변곡점이 올해 들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일간 차트인데 크립토 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락세기 돌파 이후에 지금 리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10만 달러 돌파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충분히 이런 흐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이건 주간 차트예요.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은 지금 돌파 준비를 마쳤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할 만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인컴샤크 멘트도 재밌어요. 이거는 일간 차트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늦게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지금 일찍 들어왔어 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떠나기 마련이다.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면 다시 행복감이 돌아오고 펌프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합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펌핑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 포모 심리를 가지고 시장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 이제 좀 더 펌프가 나와서 고점을 만들어낼 거야. 8만 달러 이상까지 갈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또 받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가는 그런 패턴. 강세장 와중에도 20-30% 이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뭐 40%씩 급격한 조정이 한 번씩 오고 또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사이클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펌핑이 나오고 사이드 횡보하면서 덤핑이 나오고 펌프가 다시 나오고 다시 덤핑이 나오고 더 큰 펌프가 나오고 이런 계단식을 반복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 어느 시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9월이나 10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반감기 패턴에 따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세장으로 한 1년 정도 또 어리버리 치는 패턴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과 어떤 플랜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엄청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C폼, 우리가 C폼, 이 C폼이 드디어 제출이 됐습니다. 항소요지서가 법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되게 밋밋해요. 일단 SEC가 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얘네들 진짜 전략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내용이 이래요. 항소요지서 C폼의 핵심은 대체 뭘 가지고 항소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디테일이 담긴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은 XRP 프로그래밍 판매를 방조했다. 다시 말해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상황을 방조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취하했었잖아요.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크리스 라슨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었는데 이거 지금 다시 넣은 거예요. 항소심에서. 리플이 내부 직원들에게 XRP를 분배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전 1심 소송에서 주장을 했던 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취하했던 것까지 다시 포함을 시키는 뻘짓을 또 이렇게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이거나 정치적인 항소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야 진짜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말이 되나? 이걸 가지고 특히 이런 거 얘네 전략이 있나? 없나? 아니 왜 지들이 안 하기로 했던 걸 또 다시 하겠다고 지랄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엄청 재미있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소요지서 제출 기한 논란. 이게 사실
어제도 되게 궁금했잖아요. 이게 내일 제출할 때가 됐는데 제출을 안 한다. 이게 지금 공개가 늦어지는 건지 제출 자체가 늦어지는 건지 하루 이틀 지나면 알게 될 것 같다.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와, 최근에 올해 1년 들어서 여러 가지 골 때리는 상황을 봤지만 가장 골 때리는, 진짜 막 골이 한 배 맞은 듯한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SAC가 제출을 한 문건인데, 얘네가 제출한 날짜는 데드라인인데 법원에 접수된 날짜는 하루 뒤에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사실상 하루 뒤에 뒤늦게 문서 제출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일은 16일인데 법원 접수일은 17일. 아니 이거 날짜 지나서 기각 접수된 거면은 기각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리플의 CEO, 이런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SEC 이런 상황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C 항소 요지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앞선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다투지 않는다. 우리도 다음 주에 교체 항소 요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굵직한 지금 덩어리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XRP가 그 자체가 증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1심의 반복이다. 심지어 SEC 자체적으로 취하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포함되어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뭐다? 뻘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뭘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제출 기한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소송 기각 대상 아닌가? 이건 물론 이제 항소법원에서 뭐 익스큐즈를 하는 경우가 또 있대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시스템의 오류가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뭔지 실체는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 이것도 하루 이틀 안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주말을 거치면서 뭔가 이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리플 소송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거는 잠깐 쉬고 파트 2에서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